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크립토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도산과 환매 중단과 같은 여파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요, 미국 하원에서 이 사태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크립토 시장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인포맥스티에서 직접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인사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최근에 저희가 이제 FTX 사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산 사태로 인해서 채권자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거래소까지 이 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윤영 코빈 리서치 연구원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FTX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FTX 사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경과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회사는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이고 둘은 이제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FTX가 자체 발행한 토큰이죠. FTT 토큰을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알라메다 리서치도 보유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11월 2일에 코인데스크라는 매체에서 알라메다의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알라메다의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자산 중에 유동성이 부족하고 락업된 이 말씀드렸던 FTT 토큰의 구성 비중이 너무 높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11월 7일에 바이낸스 CEO죠. 창펑자오, 앞으로 이제 CZ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CZ가 FTX 지분 매도 과정에서 취득한 FTT 토큰을 우리는 전량 몇 달에 걸쳐서 전량 매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FTX CEO가 이 FTT 토큰을 그러면 우리가 22달러에 매수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다음 날인 8일에 CZ가 이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량 몇 달에 걸쳐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 CZ가 보유한 FTT 물량이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이 물량이 시장에서 매도가 되면 FTT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아주 큰 규모로 하락을 해서 담보대출 청산가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결국 마진콜이 일어나는 거고 강제청산 매도 물량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말씀드렸던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뜩이나 관계사였던 FTX와 알라메다 간의 관계가 불투명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거의 한 몸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알라메다 유동성 위기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FTX의 고객 예치금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게 아니냐라고 일종의 같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FTX에서도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 3AC와 셀시우스 사태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떤 고객들의 자금 인출 요인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뱅크런이 발생을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1월 8일 저녁 10시쯤에 FTX가 자금 인출을 중단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고객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9일 CZ가 우리가 이런 FTX를 인수를 하겠다고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인 11월 10일에 철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샘 뱅크만 프리드, 그러니까 SBF가 결국에 트위터로 어떤 잘못을 사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11월 11일에 FTX는 결국에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저녁 9시에 같은 날 저녁 9시에 FTX가 해킹을 당하게 되고 16일에는 FTX 바하마 법인이죠. FTX 디지털 마켓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과 과정이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해당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시사점 같은 걸 자세히 다룬 보고서가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코빅 리서치에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FTX 거래소 파산 사태의 주인공 중 하나가 FTX의 자체 토큰, 이른바 FTT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래소가 만든 다른 거래소의 발행 코인들 이런 것들의 시세 변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다른 거래소가 발행한 자체 코인은 어떤 게 있냐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발행한 BNB라는 토큰이 있고 예. 허비 거래소가 발행한 HD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주인공이었던 FTT 토큰은 지금 아마 그래프도 보실 수 있겠지만 올해 초에 38달러 선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어제죠. 11월 16일 기준 1.77달러까지 급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허비 토큰인 HT 가격도 FTT 가격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초에 9달러로 시작을 했다면 FTX발 뱅크런 우려가 터지면서 거의 4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BNB는 올 초에 400달러 후반에서 거래가 되다가 11월 10일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263달러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후에 다시 3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했고 현재는 200달러 후반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지금 거래소가 발행한 토큰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내용을 보면요. 코인쉐어스가 14일 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의 이 순유입이 11월 2주차에 약 250억 원이나 됐고 이게 8월 초 이후에 최대 주간 유입량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FTX 사태를 겪는 중에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은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투자의 기회라기보다 예. 이 FTX 사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FTX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나 네트워크에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어떤 과하게 레버리지를 해서 사업을 늘렸거나 아니면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한 업체가 결국 파산 신청까지 간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코인쉐어스의 주간 유입량이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결국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분기별로 기관 자금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기관 자금 지표를 보여드리면 FTX 이슈가 터진 11월 첫째 주에도 사실은 비트코인 래퍼 자금, 여기서 비트코인 래퍼라는 건 비트코인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처럼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투자 상품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미미할 정도로 유출이 있었고 오히려 그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하거든요. 예. 선물 시장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당연히 위축은 됐지만 매도 압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FTX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 조짐이 있어서 이 예.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가상자산 기술의 어떤 근본적인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오작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물론 어떤 시장의 회복 시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결과나 연준의 피벗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시장 내에 생긴 변동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선물 시장 지표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마침 3분기 기관자금 동향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연결해서 한번 그 내용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근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심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FTX 사태 직전까지만 봐도 기관의 이제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실제로도 좀 참여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예, 이 질문은 아마 지금 방금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답변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단기성 기관자금 지표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단기성 기관자금 지표는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 레퍼 자금 같은 게 이런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FTX 사태가 이런 단기성 기관자금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하락장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FTX 사태와 매우 비슷한 셀시우스, 3AC 같은 사태들도 있었지만 이런 메이저 업체들의 파산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실버게이트나 커스터디 사업 확대 소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참여의 어떤 이정표 같은 사건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블랙록의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사모신탁 펀드 출시를 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금융시장 내에 굉장히 메이저 업체인 블랙록이 가상자산에 진출을 한다는 거고 예. 결국 이런 사모신탁 펀드를 출시를 해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펀드 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JP모건도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폴리곤 네트워크 상에서 첫 디파이 거래를 성공시켰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FTX 사태와 관계없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 어떤 기초 체력이라든가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블랙록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의 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이 굉장히 유의미했던 시간이었는데 일단 FTX 사태 이후에 단기적이나마 기관들이 발을 빼고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기관들의 이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FTX 사태 이후에 업계 내에 어떤 전염이 있어서 유동성 관리가 부족했다거나 예. 아니면 알라메다 리서치에 자금을 조달해준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청산 매도 물량이 만약에 대량으로 발생하면 물론 일부 크립토 펀드의 환매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로 실제로 2분기에 3AC나 셀시우스의 어떤 파산 신청 사태 때문에 강제청산 매도 물량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크립토 펀드 운영 자금 규모도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게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같은 어떤 민간 조달 시장을 살펴보면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건수는 증가했고 물론 자금 규모는 감소했지만 자금 조달 건수는 증가했고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벤처 캐피탈 같은 민간 자금 조달이 업계 내에 NFT나 웹3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자금 조달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크립토 펀드가 이런 컨테이전, 그러니까 전염 때문에 환매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떤 큰 기술적인 결함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전통 금융업계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매 압력을 일시적으로 받겠지만 이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을 빼는 건 아마 유동성 관리가 부족했거나 레버리징에 문제가 있었던 다른 업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TX 사태로 과연 거래소가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기관이나 거래소의 어떤 투명성이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코빗에서는 이번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국내 최초로 보유 가상자산 내역 관련 상황 정반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어떤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면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빗의 최윤영 연구원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월요일 날 인포맥스티의 이 전문가 MC로서 활약해 주시는 분이죠. 고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란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TX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참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좀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파산을 일단 했잖아요. 네네.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회생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일단 파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FTX의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 부실을 주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고란 기자가 생각하는 최대 주요 원인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 코인판 뭐 리먼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예. 사태의 본질은 코인판 엔론이고 사태의 파장은 코인판 리먼이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엔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G라고 저도 부르겠습니다. 예. CG가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하나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낙타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얹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TX가 무너지는데 나는 지푸라기 하나 정도의 역할만 했을 뿐이지 애초에 FTX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밝혀진 문제가 바로 샘 뱅크만 프리드 SBF라고 하겠습니다. SBF의 횡령이었습니다. 횡령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윤용 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FTX와 그의 관계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사실 거래소는 고객들의 코인을 받아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에서 지난 루나 사태 때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지금 뒤늦게서야 밝혀졌습니다. 예.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우리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걸 감추기 위해서 SBF가 FTX에 있는 고객 자금을 손을 대서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를 빼서 예. 알라메다 쪽에다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손실을 메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10억에서 20억 달러 정도가 증발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이제 고객의 자금을 자회사에 지원하는 데 쓰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횡령입니다, 횡령. 예. 네. 그 말 그대로 그죠? 네네. 횡령이게 되는데 이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 모럴 해저드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내부 통제라고 해서요. 예. 굉장히 회계 감사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게 금융회사의 지금까지 이제 행태인데 예. 이 경우에도 회계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예. FTX 안에. 그런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감시를 피해서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보면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회계 감사가 끝난 다음에 SBF가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서 100억 달러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자기 자회사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CEO가 자체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앨런 사태의 비유가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때 당시 앨런 사태 때는 사실 회계 감사를 주도했던 법인 아서 앤더슨, 예. 미국 5대 회계 법인이었는데 앨런 사태 이후에 파산을 했거든요. 예. 그 아서 앤더슨이 원래는 회계 업무로 출발했으나 컨설팅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본래 회계 업무보다 컨설팅 업무에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다음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분식을 도왔던 거죠. 그래서 앨런 사태가 터졌는데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는데 이 경우에는 CEO가 주도해가지고 아예 회계나 감시 부서의 눈을 속여서 자금을 빼돌렸다라는 거고요. 이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있는 굉장히 일부 소수만 이 횡령 사실을 알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어디까지가 관여됐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CEO가 주도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TT의 이제 파산 사태가 자체 토큰인 FTT의 부실 그리고 이 CEO인 SBF의 그 횡령 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최초에는 바이낸스의 CEO 이 장펑자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개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음모설도 제기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아마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경쟁사를 견제하고 예. 그리고 그간 이제 SBF가 미국 정계에 굉장히 줄을 많이 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도입하려는 규제를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초안이 FTX에 유리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정해진 그 규제 안에 따르면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모호합니다. 이게 약간 일종의 이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어서 바이낸스를 규제하는 쪽으로 FTX라는 2위 거래소가 이쪽 1위를 누르면 1등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예. 만들고 있던 와중에 바이낸스가 그것을 경계해서 FTX 쪽에다가 경고 사인을 보낸 게 일종의 FTT 매도 선언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나 아니면은 CG가 트윗에 올리는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일종의 경고 사인만 주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던 겁니다. 횡령이 이 정도로 크게 벌어졌을지는 예.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게 파산까지 이어지기로는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TX가 파산했을 경우에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가 오면서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게 없거든요. 예.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일종의 맛보기만 보여주려 했으나 예. 사태가 커지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초 파산을 의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을 뿐인데 이게 시장에 너무 큰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뭐랄까 크립토 패권 대리전이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FTX의 SBF가 민주당 쪽에 굉장히 줄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장펑자오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전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머스크가 최근에 나는 공화당을 찍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민주공화 양쪽에 서서 뭔가 세대결을 벌인 듯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걸 정치 역학적으로 해석한 문제이고 예. 어쨌든 문제의 본질은 횡령이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FTX 사태 관련해서 앨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앨런 사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과정도 과정이지만 지금 선임된 이 구원 투수 일종의 네네. 이제 패전 전문 투수가 존 레이라는 사람이 신임 CEO로 선임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앨런 때와. 그래서 놀라운 평행이론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앨런 파산이 2001년에 있었거든요. 딱 11년이 지나서 지금 FTX가 파산한 거고 21년이군요. 21년이 지나서 FTX가 파산한 거고 예. 그 파산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한 거고요. 예. 자 이번에 그러면은 그 엔론 사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파산 사태를 보면 아까 제가 파장은 리만이 될까 우려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예.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에 파산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 파산 절차가 쭉 진행이 돼서 언제 끝났냐면 최근에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FTX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FTX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분들의 지위가요, 법적 지위가 무담보 후순위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받을 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순서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나눠가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건질 수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사실 FTX를 뭐 지분이라도 인수해서 회생시켜 보겠다는 그런 회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예. 굳이 게다가 이제 어쨌든 금융회사잖아요. 예. 일종의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의 기본은 신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회사를 이렇게 이미지가 망가진 회사를 과연 누가 살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마운트 곡스 해킹 네네. 사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지금도 지지부진하게 맞습니다. 진행은 되지만 거의 안 되고 있는. 이게 마운트곡스 역시 2014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당시 거기 마운트곡스에 코인이 있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FTX의 경우에도 과연 그나마 돈을 돌려받게 됐을 때 얼마가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군요. 이 전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된 자기 발행 토큰들
현황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대책을 좀 세우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발행 코인 토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업이 발행을 했건 네네. 거래소가 발행을 했건 지금 현재 자기 발행 토큰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FTX 파산의 기본적인 원인 횡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괜찮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9월에 이미 특근법상으로 해서 특근법 8조에 보면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FTX 같은 횡령 사건이 일어날 일은 없고 FTX가 이 사태, 이 지경에 이른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FTT라는 자체 발행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가 전수조사에 나선 건데 예. 일단은 또 다행이라고 보면요. 주요 거래소가 발행한 거래소 토큰은 국내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그 작은 거래소도 이미 다 망한 곳들이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거래소는 아니지만 약간 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들이 발행한 자체 발행 토큰으로 치자면 대표적으로 위믹스와 페이 토큰이 있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FTX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나은 게 뭐냐면 FTX는 정말로 글로벌 2위 규모의 거래소를 갖고 있었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의 가격 펌핑이 가능한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위믹스나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그게 FTX 같이 엄청난 규모의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같은 가격 조작이 일어나긴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건이 터지니까 들여는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FTX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느냐 이것들이 지금 화두에 오르고 네네. 있는데 국내 이용자들이 FTX 거래소를 많이 썼습니까? 아 이게 정부 발표가 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예. 전 사실 그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추정을 하자면 FTX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근법상 대상 거래소가 아닙니다. 때문에 국내 규제 당국에 자신들이 한국 회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라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정을 할 뿐인데 대충 봤더니 그때 월요일에 이제 나와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이트별로 FTX라는 그 웹사이트에 과연 각국에서 얼마나 접속하느냐 그 접속률로 봤더니 예. 우리나라가 당당히 1등에 올랐습니다. 아, 1등입니까? 네, 전체 중에 6.2%.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접속 그 율이 가장 높다라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접속률이 높다라고 해서 이용자가 많다라고 이제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선물 거래가 거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헤비 유저들 많이 접속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해당하는 만큼 유저가 뭐 엄청날 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게다가 FTX를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만약에 국내 분들이 이제 이용하셨던 분들은 선물 거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FTX가 이 파산 직전에 $10,000까지는 8%, 10만 달러까지는 5%의 이자를 줬습니다. 예. 꽤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갖고 있는 나의 코인을 FTX에다 넣어두면 이자까지 나온 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FTX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야, 설마 2등 거래소가 망하겠어? 라고 하면서 위기가 감지됐을 때 돈을 못 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진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채권자 수가 뭐 100만 명이 될 100만 명에 것이다. 달할 것이다 혹은 더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접속률로 단순 계산만 해도 6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좀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자체 토큰 FTT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전화 연결에서도 여쭤봤지만 다른 거래소들의 이런 자체 발행 토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발행 토큰이나 아니면은 거래소가 과연 고객들의 자산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특근법상으로 해서 자산 실사 보고서를 분기마다 내고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은 곳들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내가 더 안전한 거고요. 그래서 FTX 파산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갖고 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해외 거래소는 어떠냐라고 보면 우리와 같은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촉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바이낸스의 CG부터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럼 우리가 블록체인 회사답게 머클트리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증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부터 이제 이미 그 보유 자산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래소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참을 하면서 자사 거래소가 이 거래소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까지 이제 나왔는데 예.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자체 발행 토큰이 전체 거래소 자산의 뭐 30%다, 50%다 이런 사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 CG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 자체 발행 토큰이 거래소 자산의 지나친 규모를 차지하는 곳들은 경계를 해라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실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거래소 토큰이 사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추락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시세부터 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바이낸스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네네. 바이낸스의 장펑자오가 이 크립토 관련된 펀드를 최근에 조성을 해서 뭐 이 일종의 이제 위기를 구제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타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개 기업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안 되니까 내가 만들 테니까 합류해라라고 하니까 우리 또 이쪽 업계 또 인플루언서인 저스틴 서니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예. 했잖아요. 자, 일개 기업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크립토 산업이 굉장히 초기잖아요. 자, 미국에 대공한 때 그 미국에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을 구한 곳이 과연 미국 연준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JP 모건이었습니다. 예. 일개 금융회사, 금융가가 그 전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구한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중앙은행 시스템이 이제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크립토 산업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일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업계 1위고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낸스가 당연히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게 그래서 이 크립토 생태계를 구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일 같습니다. 지금 크립토 생태계를 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뢰 회복. 맞습니다. 네, 신뢰 회복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머클틀이 증명. 네네. 증명이라는 거를 지금 유행처럼 하고 맞습니다. 유행처럼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장부상에 기록된 이제 보유 코인을 공개하는 공개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신뢰도 자체를 답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어라고 해서 공개할 때 그걸 이제 이른바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순간에 갖고 있는 걸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이제 그거 보여주기 직전에 일종의 거래소에서 코인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 이렇게 많아. 고객들이 맡긴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어라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걸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소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냅샷 전후해가지고요 대량의 코인 이동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이기도 한데 몰래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대량으로 옮기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CC가 아까 말한 대로 거래소 자체 토큰이 거래소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라. 더하기 스냅샷 전후에 대량의 코인 이동이 있는 거래소 역시 경계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한 거래소에서 보유 토큰 코인의 이 보유량과 이 지갑의 네네, 주소를 맞습니다. 통째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머클트리 증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머클트리 증명보다도 오히려 더 한 단계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갑 주소까지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코인 개수만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아마 이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산실사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지갑 주소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고객 보유한 코인보다 우리가 자체 갖고 있는 코인이 더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네, 이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시장 생태계 신뢰 회복을 맞습니다. 하려는 그런 목적이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FTX 파산 사태가 한 일주일여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갈것 보도까지 같아요. 따지면 한 2주 정도 됐는데 시장이 또 흔들린 거잖아요. 정말 이제 안타깝게도 예. 사실 요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 드디어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면서 예. 상승 흐름을 타는구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기대감에 2만 1,000달러 뚫고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유지했던 2만 달러 선 근방의 가격이 갑자기 20% 확 밀리면서 예. 16,000까지 밀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바깥의 주식시장은 상황이 좋잖아요. 예. 연준 피봇이 기대된다. 호재가 많습니다. 긴축 속도를 늦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 당일한 뭐 7% 오르고 뭐 난리도 났었잖아요. 만약에 FTX 이슈만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크립토의 상승폭은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 이슈에 이렇게 신뢰의 근간을 흔들리는 거래소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뭐 사실 당분간은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이 윈터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짧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루나 사태 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시장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FTX 때 저도 약간의 코인이 있었는데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 시장은 정말 어떤 일이든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뭐 시파이 업체나 아니면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권유드리는 건 일단 빼라. 그리고 나서 생각해라. 일단 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따져봐서 뭐 이거 문제 같네. 이거는 뭐 퍼드네라고 생각하면 다시 자금을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간에는 이제 옮길 때마다 가스비,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일단 놔둔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행동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맞습니다. 행동 양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인포맥스티 이번 순서는 저희 코인 크립토의 다양한 썰을 풀어보는 해시 라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FTX 거래소 사태와 유사했던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마운트 곡스는 일본 시부야에 있던 거래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량을 다 이 거래소가 독식을 한 거죠. 이 마크 캘러버스 CEO가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인 키, 이 비트코인 자산이 담겨 있는 개인 키를 탈취당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탈취당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마운트 곡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내갔던 거죠. 3년 동안.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발견이 됩니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이걸 돌려줄 때가 됐어요.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고 8월 말에 풀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사실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14만 개를 채권자들한테 다 돌려준다고 해도 제가 채권자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정말 팔까? 라는 관점에서. 백사님은 그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환님은 파실 것 같다 했지만 저 같으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이 2011년에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이면 이제 동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골입니다. 이 성골은 영어로 OG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완전 OG라고 하면은 진짜 옛날부터 여기 투자한 진짜 성골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작에 털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털고 나갔냐? 내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가 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채권을 상품화해서 거래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 펀드나 이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마운트 곡스 그 해킹 사건 때문에 당신 돈 많이 잃었지? 내가 그거 채권 나한테 팔아.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사갈게.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마운트 곡스로부터 이 채권을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격에 금융기관한테 팔았던 겁니다. 이 채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엑시트해서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채권자지 이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이미 보세요.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렸어요. 2014년부터 지금 2022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채권자들은 OG들이다. 안 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 안 판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급을 받아도 그 지급받은 것을 절대 시장에 던질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면 그 가격이 폭락할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엄발에 오줌 누기, 뭐 누워서 침 뱉기 이런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네네. 그런 OG 개인들도
OTC라는 차선책이 있어요.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량을 내가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나 장외 거래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다가 시장 물량을 던질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안 떨어질 것이다. 너무 네. 과장되어 있다라는 또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반대 입장을 좀 설명을 더 재밌어, 드리면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 네. 뭐 포트리스라던가 이 금융기관들이 채권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고 위험일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냐면 기관들은 이제 말하자면 금융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단 다량의 물량을 손에 쥐잖아요. 이거를 동매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려가는 쪽에 금융적인 어떤 베팅을 걸 수 있다는 거죠. 돈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숏을 잡을 수 있다. 숏을 잡고 어. 이거 내가 쥔 거 그냥 던지면 네. 가격 내려갈 거고. 내려가고. 그럼 난 숏을 잡았으니까 돈을 벌고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죠. 어떠세요? 또 반대 의견 아니 없으세요? 물론 숏 베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기관들이.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물량을 ton지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근데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어차피 숏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려간 거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숏 베팅을 잡은 기관들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다가 좀 정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고 인정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막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0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기존 가격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자 경우에는 가만히 그냥 안 보고 계시는 게 나을 거고 근데 이제 새로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다. 있긴 있고 대신에 이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두 분이 이렇게 또 다른 서로 각기 다른 또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정의준 PM님, 예, 뭐 하세요? 예, 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제 견해가 있는데 이게 물량이 급격하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채권단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 명 한 명한테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KYC를 받아야 되는데 Non Your Customer라고 해서 네가 어느 지갑으로 받을 건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트코인으로 받을 건지 돈으로 현금으로 받을 건지 달러로 받을 건지 또 그 시기 중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한번 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로. 비트코인 캐시로 받을 건지를 다 지금 또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 돈이 한번 복사가 됐어요. 한번 쪼개졌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의 1대1로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발급이 됐는데 자동으로 복사가 이렇게 돼서 네. 나는 별로 그 돈 복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복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방법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비트코인으로 14만 개가 그 포트리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파생으로도 빠진 것도 물량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비트코인으로 탁 던져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도 이게 약간 좀 퍼드 형태로 계속 투자자들이 한 번에 좀 들어오지 못하게 겁을 계속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듣기로는 이 사건에 뭐 음모론도 좀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혹시 아는 음모론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아까 20만 개, 그러니까 갑자기 뒤져보니 20만 개가 있더라. 이런 거. 예, 그게 음모론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또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해먹은 건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랑은 좀 벗어나서 그렇죠. 음모론으로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그때 당시에 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이거 좀 쎄한 게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음모론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모론은 이런 게 있어요. 마크 캘레버스라고 하는 창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그 CEO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사람이 탈취된 비트코인 중에서 20만 개를 우연히 찾아낸 그 장본인이에요. 우연히 찾았다 이렇게 진짜 증언을 했어요. 근데 2011년 몇 월 달에
EBTC라고 하는 거래소가 동유럽에 개설이 되고요. 탈출했다고 하는 85만 개 중에 일부가 이 동유럽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EBTC라고 하는 동유럽 거래소는 해킹 사고가 시작된 2011년 7월부터 2개월 후인 2011년 9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해킹당한 물량이 그곳으로 흘러갔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로 흘러간 비트코인 물량이 다시 마운트곡스로 돌아오는데 이 마운트곡스로 돌아온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추적이 돼요, 결국 경찰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고 당신이 해킹 주범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몰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증언한 건 없어요. 다만 마운트곡스 거래소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내부 지갑으로 들어간 정황도 포착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시 CEO를 하고 있던 마크 켈레버스가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해킹을 도왔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음모론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긴 없나 봐요. 나는 실수다. 프라이빗 키를 해킹당한 거는 실수일 뿐이고 기술적 결함이었을 뿐이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공모한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황을 보면은 해킹당한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하자면 자금 세탁을 하는 거래소가 하나 동유럽에 생긴 거예요. 거기로 계속 흘러나갔고 거기서 다시 마운트곡스로 들어왔고 그걸 세탁해준 사람이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이 사람과 이 마크 켈레버스라고 하는 CEO 간의 관계만 밝혀지면 명확해지죠. 아, 둘이 공모를 했구나. 하지만 여기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역시 요 음모론 관련돼서가 참 재밌어요. 계속 음모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인 거래소는 이 개인 키를 아까 탈취당했다고 했는데 개인 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공인인증서처럼 그게 있으면은 누구가 다 그 지갑에 있는 코인들을 맘대로 뭐 거래소에 던지거나 아니면 자기 지갑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었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14년도에 크게 탈취당하기 전부터 야금야금 해킹을 당해왔는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음모론이 또 계속 있는 거고요. 예. 말하면서 좀 약간 억울해 보이시는데 혹시 투자하셨어요? 저 마운트곡스에는 투자 안 했는데 해킹은 이제 주변에서 좀 많이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해킹 사례가 뭐냐면은 네네. 뭐 스미싱처럼 뭐 특정 URL로 자기들이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너의 그 개인 지갑, 뭐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를 연동을 해라. 연동을 해서 연동을 하죠. 하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은 내 여기 분명히 이더리움 몇 개 있었는데 없어졌네. 예, 그런 식으로 개인 키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그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가는 뭐 요즘 이런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너의 개인 키 값을 입력해봐.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입력하면은 나한테 몇 코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드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열심히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코인이 다 사라져 있는. 예. 그런 해킹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준다고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요즘에 트위터만 봐도 여기 오셔서 뭐 하면은 몇 코인을 주겠다. 아니면 NFT를 무료로 주겠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데 가셔서 꼭 개인 키를 입력하시거나 시드 금물을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해보셨어요? 했다가 예, 그래 바로 아차 싶어가지고 그 지갑에 있는 거를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경우는 있어요. 초반에 초창기에 잘 몰랐을 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네, 진짜. 예, 누구나 당할 수가 있죠. 예. 저는 넷플릭스에 그 암호화폐 제왕 아무도 믿지 마라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왜 웃으세요?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니 저도 봤거든요. 뭐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아니 저희는 재밌게 봤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좋아할까? 너무 좀 딥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해킹 사례 같은 거를 언제부턴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왜요? 그러니까 정말 많거든요. 암호화폐 업계 해킹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고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업계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가 정말 중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창업자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창업자 둘이서 만든 기업에서 암호화폐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지갑은 하나고 프라이빗 키도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 프라이빗 키를 써, 연필로 찢어. 두 군데 은행 금고에다가 따로 보관해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만나야지만 여기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10년대의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다중서명이라고 해서 멀티시그. 네, 아예 그 여러 사람의 서명을 전자적으로 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거래소는 창업자가 그냥 휴가 중에 죽어가지고 그럼 돈이 잠겨요. 어떻게? 못 찾는 거죠. 살려내야지 이거 어떻게. 얘가 살아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든 네. 계속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심장 충격 계속하면서 일어나 막 그러면서 야 자식아 일어나. 그게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 거래소 대표가 캐나다 사람인데 계속 살리려고. 그 쿼드리가 CX라는 거래소였고 네네. 그 거래소 대표가 갑자기 죽었어요. 태국 여행을 갔다가. 근데 그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막 시체가 공개가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니까 이제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그 거래소 고객들은. 거기도 좀 약간 음모론이 있겠네요. 탈취된 금액이 1,16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그때 음모론 때문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서 그걸 넷플릭스에서 다뤄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아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나이가 좀 있으신 고액 자산가 같은 이런 분들이 당연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런 감수성이 제가 보기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코인, 본인은 어차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코인이든 실물이든 상관없어. 사람들이 실제 거래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사회에서 통용이 되면 자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쭉 드려요. 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그러면 만약에 뺏기면 돈을 다 털리는 거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가령 죽어요. 죽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야. 열 수가 없잖아요. 프라이빗 키를 이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치. 예.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어디에 적어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믿어? 그렇지. 변호사가 또 빼면 어떡해. 예. 뭐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 대중화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모든 그 권한을 하나의 구문으로 이제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문구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가령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을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상속자가 주민등록등본이랑 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나라에서 떼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 사람 사망했고 법적으로 내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돼요.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이게 크립토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진짜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아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그런 게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조상 중에 누군가 한 분은 땅을 미처 물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것이다. 아직 저한테 안 왔을 뿐이지. 에이 설마 이렇게 아무것도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몰래카메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30년 넘게. 에이그 트루먼 쇼. 다 알아요. 뭐 있지? 이제 빨리 줘요, 빨리. 몰카 그만해. 너무 길어, 몰카가. 어쨌든 간에 각종 뭐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가네요. 네, 뭐 마운트복스 뭐 피해자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해결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결은 이제 되는 돈 쪽으로 주고 가고 이제 돈을 주기 직전. 두기 직전이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뤄본 주제는 이제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재밌으면 보는 분들이 다 재밌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재미있었고, 우리 정우준 PD님은 오늘 좀 날로 먹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날로 먹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날로 먹는 거, 약간 회 재질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날로 드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네. 다음에 더 힘써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요 의자가 좀 불편하신가요? 왜 앉는 게 더 편하세요? 아,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 저희 3명만 여기 앉고 혼자 이렇게 바닥에 앉으시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카메라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운트곡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해시라운지 저희가 항상 마무리 지을 때, 지금 어쩌다 보니까 4글자로 끝내는 게 항상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저희가 또 그 정도 됐으니까 시청률을 계속해서 올리자는 의미로.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시청률이 뭐 확 올라가느냐?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청률을 올리자. 그럼 다 같이 야금야금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금야금으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수다거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을 올리십니다. 어떻게? 야금야금! 네, 해시라운지 잘 봤습니다.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증발했던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사실 아직도 이 채권자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FTX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사실 당시 1등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의 해킹 그리고 이에 따른 파산으로 인해서 크립토 윈터가 3년 넘게 이어졌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를 계기로 해서요. 시장이 좀 더 성숙하는 그런 자리가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빠른 극복과 업계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시라운지 4명의 남자들의 썰 방출은 계속되니까요. 이 크립토 이야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